1994년 8월에 네. 투자자문사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어느덧 내년이면 네. 30년 됐는데 와, 네. 뭐 30년 하면 뭐합니까? 하락하는 장도 좀 기가 막히게 맞춰서 미리부터 좀 경고의 메시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은 뭐 자괴감도 많이 빠지고 하지만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그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나왔습니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 같은 페드가 우리가 힘들어질 때마다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페드 푸시라는 별명이 있던 페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폭군으로 변한 이 페드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뭐 그런 큰 IB들의 뭐 CIO나 CEO 그런 분들도 지금처럼 금리를 페드가 한 4.5%까지 올리고 나면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고 여기서 현금을 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면서 지금 신용투자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300조에 가까운 지금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5조가 넘었던 신용 잔고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뭐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17조가 깨졌고요. 16조 8천억 그리고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도 16조 4천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었던 분들의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서 조금 더 그런 투매, 폭락장, 뭐 소위 말해서 패닉셀리장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증시 하락을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거를 학점으로 평가하면 화를 내시죠. 그 D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다면 진작에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먼저 사전적인 시그널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이 하신 얘기지만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얘기처럼 정책 당국자나 그 통화 정책을 하는 페드 입장에서는 시장에다가 선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었죠.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정말 잘못된 시그널을 제롬 파월이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D학점을 받을 만큼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뒤늦게 지금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또 내년에는 경제가 아주 혹독하게 망가질 거다. 이미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샤워실의 바보가 된 듯한 그런 연준의 모습을 보고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그렇게 혹독한 얘기,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경기 침체를 넘어서 뭐 금융위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 역시 제2의 IMF가 올 것이다라고까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전문님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까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유튜브를 제가 쭉 이래 다 보거든요. 네, 보통은 보면 내가 가진 포지션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한테는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막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귀를 열고 네, 늘 반대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늘 챙겨 듣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약하게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제 좀 시장을 조금 약하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장이 빠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돼 있고요. 작년 초처럼 시장이 뭐 3,300을 향해 가던 그런 시절에는 또 보면 늘 시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와서 얘기를 4천 간다. 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똑같습니다.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이제 900이 깨졌을 때는, 1500 정도부터 시장을 되게 약하게 얘기했던 미네르바라는 청년이 있었죠. 네. 네. 다음 아고라에서 네.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0이 깨지는 상황에서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러울 때는 또 그런 분들, 이제 아주 비관적이고 약세론자 분들한테 또 마이크를 갖다 대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500 정도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주식의 고수분들이라도 내가 봐도 한 700까지는 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네,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의 금융위기 97년 말에 왔었던 우리나라 IMF 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992년부터 보면 무역 수지가 계속 이제 적자 상태로 가는데 단지 이제 자본 수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돈이 머물러 있다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딱 닥치니까 돈이 쓸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1997년 11월 달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런 수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지금과 비교해보면 뭐 그때는 정말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이 기침하며 독감 걸리는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은 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다들 그럽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네, 실제로 작년에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또 실제 순채무국이냐 채권국이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에 지금 위치고요. 우리 뭐 가계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런 걸 보면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뭐 외환 보유고, 수출 경쟁력, 수채권국, 또 대외 자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물론 미래일은 알 수 없어서 뭐 1, 2%의 진짜 블랙스완급의 그런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확률이 낮다. 아주 낮다. 아주 낮다. 그러면요, 전무님, 자꾸 제가 전무님이 입에 배어서. 전무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전무님이라고 제가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님께서 그럼 보실 때 지금 지수가 한 2100, 2200,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뭐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2200, 이 선까지 2130을 최근에 찍었었는데요. 이 선까지 뭐 떨어지는 걸 전혀 예측을 못 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장에서는 떨어지는 장의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조금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1년에서 한 2년 뒤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가 있을 건가. 네.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들 자금을 받아서 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희 5월 달부터 운용을 시작을 했었는데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내년 5월 달까지 저희는 이제 2,900원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략 수정이 있으면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2,900을 회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공부를 해볼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가고요. 갑자기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30%는 오르는 거네요. 지수 자체로는. 네, 맞습니다. 지금 2,200에서 2,900을 가면 700포인트가 올라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냥 계산만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특판 예금, 뭐 3%짜리, 4%짜리, 5%짜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로서는, 아니, 주식, 지수가 여기서 30% 가까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없나.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 뭐, 친구랑이는 부탁드려서 보험 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보험 들어놨던 게 한 15년 된 보험이 있는데, 그걸 ETF에 투자할까. 그 정도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벌어진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핵 얘기도 막 나오고요. 막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악재들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는 걸까요? 핵 악재가 해소가 된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 이번에, 소련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보면, 이거는 몇십 년 만에 우리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페드의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3에서 3.25인데, 이번에 11월 달에도 뭐 거의 75bp 인상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50bp 더한데, 그러면서 이제 4.5.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런 금리 수준이 언제 있었고, 전쟁이 이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킨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이제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요. 당장,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으니까요. 5.25%까지 올렸다가 2008년도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기술적 정보의 이제 발전 때문에 지금은 다른 점 하나가 미리 빠졌어요. 미리 빠졌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도 이제 페드의 정책금리가 6.5%였으니까요. 그러면 6.5%였다가 10년 만에, 뭐 2008년, 10년은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5.25였었고, 그리고 이번에 1.25를 빼면 4%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뭐 4%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도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뭐 5,100까지 가면서 뭐 시장이 너무나 뭐 초호황이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벌써 S&P 500이 25% 이상이나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5% 빠졌고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거의 40% 빠지고 우리가 잘 아는 팡 기업들 중에 50%, 60%, 70% 이래 빠진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죠. 그런 걸 보면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감안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아직까지는 금리를 낮추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은 벌써 2001년, 2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이미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말씀드리면 1980년 초에 이제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그때는 20%까지 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까지 올리던 그 와중에는 주식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가요? 네, 우리는 되게 그 상황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79년 2차 오일 쇼크 있고 1980년도에 1차 리세션이 오거든요.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다우가 15% 올라가고요. S&P 500이 28%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1981년도에 주가가 밀리는데 1981년 7월부터 82년 11월까지 있는 이 2차 리세션 초반에 다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런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28%밖에 안 빠졌어요. 네. 지금 한 25% 빠져 26%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거의 그때랑 다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두 개가 있었어요.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어요.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작전, 이건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정부를 도와줬던 게 이제 미국이었고요. 미국이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요. 1989년 2월 달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전쟁이 10년 만에 끝나요. 와, 엄청 길었네요. 네, 엄청 길었고요. 네. 그것보다 더 또 공포스러웠던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이란하고 이라크 8년 전쟁. 예, 그 8년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1980년대 9월 22일 날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었죠. 그렇구나. 그 사담 후세인이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있었고요. 그게 1980년 그 2차 오일 쇼크가 있은 바로 직후에 그런 전쟁이 소련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거기에 미국이 개입을 했고요. 거기에 1980년대에는 또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거기에 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도와줬는데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이제 이란을 침공한 거거든요. 네. 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어디를 도와줬을까요? 혹시 이라크를 도와줬나요? 네, 이라크를 도와줬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90년대에 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희한하죠. 네. 그 이란보다 왜 이라크를 도와줬나라고 보면요. 그 이란의 혁명이 1979년에 있었던 이란 혁명에 보면 그 호메이니가 그 팔레비 왕조를 뒤집고 쿠데타를 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권이었어요. 친미 정권이었는데 그 친미 정권을 뒤집고 이제 호메이니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되게 미운 거죠. 미운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란과 이라크에서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일 그 산유국인데요. 산유국끼리 또 전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폴 볼커가 1979년 8월 달에 연준 의장이 됐었고요. 그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막
4%, 지금은 뭐 50%, 0.5, 0.75 자이언스 스텝하지만 그때는 그냥 한 방에 400ppl 인상을 해버리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 1982년 10월 정도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실업률이 10.8%가 갔으니까 네. 난리 난 거죠. 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남미가 막 무너지고 미국의 대부업체들이 무너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그것밖에 안 빠졌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비관론적인, 왜냐하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더 그래 그렇죠. 하고 이렇게 막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변곡점에서는 이제 언론을 이제 멀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얘기를 더 자극적인 얘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2의 IMF 그리고 핵전쟁 뭐 중국과 대만의 전쟁,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자꾸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무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정말로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요.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요. 사실 지금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네. 전문님, 예전보다 증시에 선반영하는 속도가요, 조금 빨라졌다고는 느끼시나요? 너무 빨라졌고요.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빨라졌냐면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지난주에 은퇴한다라고 빨리 표현하셨는데, 그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플이라는 그 원칙,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대응 원칙들을 시스테마이제이션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세계 최대 헤지펀드잖아요. 그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계화되어 가지고요.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거래량의 40%였다면 지금은 90% 가까이 되고 그래요?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제로 금리를 만들어주고 미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지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메인스트리트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기계들이 이 정도 금리? 이런 상황에서는 또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을 그때는 했었죠. 그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실적도 좋게 나왔었잖아요. 기계가 저도 그런 얘기를 보거든요. AI. 그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 사라질 직업. 사라질 직업 중에 펀드 매니저. 그런가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서 너무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2009년 한 10월,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그때도 이제 10%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2010년까지 장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딱 보니까 그때 2년 동안에 올랐어야 되는 그 주가가 그냥 뭐 6개월, 8개월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재작년에 테슬라가 이번에는 2009년 애플 같은 주식인 것 같고 한 3년에 걸쳐서 한 1조 달러 정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8개월 만에 1조 달러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데이터들이 이 컴퓨터에 심어지면서 그게 또 바로 운용에 바로 연결되면서 압축되면서 굉장히 굵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았고요. 이번에 하락장도 똑같아요.
하락장도 와, 과거에 슬금슬금 2년 동안에 빠질 걸 이번에 또 한 번에 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무님께서 앞에서 이제 앞서서 그 역사적인 최악의 상황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 이 정도 빠졌다. 지금에 딱 비춰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좀 저점에 뭐 그걸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바닥에 근접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반영을 해서 온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또 급하게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5월쯤에 한 2,900 정도를 보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2,900은 근데 뭐가 기준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2,900에 대한 기준은 좀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김영희 교수님이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유동성으로 봤을 때 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적정주가 수준이 2,700이다라는 얘기를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은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닥터? 제가 뭘 예측을 할 때 웬만하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김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내년도 우리나라 적정주가 수준은 한 얼마인 것 같습니까? 했더니 3,09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3,40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3,090에서 제가 거의 그래도 한 100포인트, 150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갈까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렇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이 변동성이 꽤 큽니다. 왜 크냐면 돈이 이제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고 국경을 이제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렇게 투자하듯이 돈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결국은 이 중심값으로는 돌아온다는 거죠. 중심값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재 가치는 존재하는데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에 딱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패닉 셀링이 나오고 막 올라가면서 쫓아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내재 가치를 향해서 다시 돌아갈 건데 이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신 분이 또 하워드 막스죠. 하워드 막스가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등등 자산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사이클의 이제 변곡점이 뭐가 되느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 변곡점이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페드의 피벗이 언제냐라고 자꾸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피벗이 언제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근에 계속 틀렸어요. 9월 달이면 미국의 GDP가 벌써 2분기 연속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7월 27일 날 FOMC에서 속도 조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확실하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또 75를 해버리고 11월에도 75 할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시장이 하다가 확 떨어졌었는데 그 피벗 포인트를 다시 한번 뭐 자꾸 틀리지만 다시 한번 또 예측을 해보면 그 피벗 포인트가 과거 20년 넘게 한 30년 사례를 보면요.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높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드가 이제 2000년 초도 그랬고 2006년 8월까지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언제 페드가 이걸 멈추느냐를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페드 금리보다 밑에 있을 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청기누수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페드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 S&P 500이
6월 16일 날 저점을 찍고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3,636에서 4,300까지 확 올라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 확 올라갔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8에서 2.58까지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니까 확 올라가면서 그때도 이제 똑같은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번 9월 달에는 못 올리겠네. 올려봐야 50bp 올리겠네.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8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75bp를 인상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4%가 되잖아요. 네. 4%가 되고 10년물 국채금리랑 거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까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온다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에는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페드의 피벗 포인트가 되는데 그 시점이 저는 11월 달에는 그 피벗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예측이 조금 틀리셨다고는 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더 싸게 만약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한테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쫓아가면서 못 삽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그렇게 증시가 급락할 때 대부분 이제 싸게 사시려고 밑에다 걸어 놓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때릴 때, 뭐야, 이게 다 체결이 됐어. 이러면서 사지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시장 조금만 올라가면 개인 매도,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고, 떨어지면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런 거잖아요. 네. 장 확인하고 올라갈 때 못 산다는 거죠. 못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2,900 내년에 가는데 지금 2,300, 400, 500 여기서 사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서면 계속 개인 매도가 찍힐 거예요. 못 사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 봤을 때는, 그거 박전무 원래 딱 추세 딱 전환하는 시그널 넣으면 사야지.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지금도 매달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계속 일을 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65세 이상 분들은 연금이라도 받으시잖아요. 그 연금을 받은 걸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just keep buying.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추천사를 써드렸더니 책이 날라왔어요. 네. 저스트 킵바잉이네요. 이 세 단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These three words can make you rich라고 해서. 근데 just keep buying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책을 나눠주면서 이걸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냐. 강사. 그죠? 그리고 아니면 닥사. 뭐 이거들. 되겠죠? 닥치고 사.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시의적절한 책이네요. 그냥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전무님, 이제 여기서 무엇을 사냐가 좀 중요할 텐데, 아까 좀 지수를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뭐 코덱스 200 같은 거 사면 될까요?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코덱스 200, 그리고 미국도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 뭐 스파이 같은 거 사셔도 되는데,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70%는 지수를 사시고요. 30%는 정말 이제 공부를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동학개미분들이나 성학개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가 종목별로 이런 걸 한번 사보겠다 해서 그 30%와 지수와 나중에 1년, 2년, 3년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종목 선택이 결국은 지수를 이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고 나는 그거 이길 자신이 없는데요 하면 지금부터 제가 2,900이라고 했잖아요. 30% 올라가는데 내가 봤을 때 어떤 주식이 30% 올라갈지 잘 모르시겠다면 지수를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 꼭 굳이 이제 제가 뭐 30%에 해당되는 이 종목은 어떤 걸 사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명품 주식을 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자산 배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산 배분도 중요한데 정작 그러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다 돈을 벌었나? 하면 그렇게 돈 번 분들도 많지 않았어요. 왜 많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도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신 분 많았었고요. 그죠? 그거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보통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사서 물리는 고통보다 팔았는데 올라갈 때 더 스트레스 더 받는 데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좋아서 막 강세장인데 거기에 내가 인버스, 곧버스를 들고 터지면 그 고통이 4배, 10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코로나 특수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회사 사면 안 되고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경영권 분쟁한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진칼이었잖아요. 그런 이슈로 주가가 올라 있는 기업, 자기 내재 가치보다 올라 있는 기업, 그런 거는 이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LVMH라고 하는 그런 루이비통 가방 만들고 헤네시 그 꼬냑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 루이비통 가방 세일 안 하잖아요. 에르샤 맞나요? 에르메스하고 에루샤죠. 루이비통, 샤넬 전부 다 세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 회사 주가 안 보세요. 그 회사 주가 보면요. LVMH가 코로나 때 36% 빠졌고요. 최근에도 주가 30%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 망하지 않고 지금도 줄 서서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명품백을 줄 서서 사고 있고, 더 중요한 거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아마 못 살 거예요. 평생. 3년 전 2019년도에 600만 원 했던 샤넬백이 지금 1,1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ASP도 계속 올라가고 Q가 늘어나는 회사를 주가는 보면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공포 때문에 막 30% 빠지고, 애플, 테슬라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거냐에 있어서 나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인데 아이폰 말고 내가 내년에 이 핸드폰을 꼭 써봐야지 뭐 이런 게 없다면 애플 같은 주식이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을 쓰고 폴더 1, 2를 쓰던 분들은 최근에 다 폴더블 4 같은 거를 이제 쓰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뭐 DRAM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그죠? 압도적인 1등에다가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 초에 막 96,000원 갔다가 지금은 53,000원 뭐 이러고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 TSMC가 뭐 한 53%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6.7% 뭐 이러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죠. 아이, 파운드리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TSMC만큼 못 쫓아갔죠, 당연히. 못 쫓아갔는데, 삼성전자는 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했을까요? 최근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시장에 왜 진입을 했을까요? 그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시스템 반도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성장하는데 TSMC 캐파로 다 못하니까. 다 못하니까 삼성전자도 캐파 증설하고 투자를 해서 그 파운드리 시장의 몫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가장 최근에 TSMC의 실적 보면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파운드리 시장의 16.8%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부분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소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B2B 그런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까지 해서 이 회사들은 3년 안에 대체 불가한 어떤 경쟁자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지금처럼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사실은 돼요. 네.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지수 70% 그리고 종목 30%.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시장이 오르든 내렸든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지수보다 잘하네? 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비중을 높여가시는 게 이제 약간 이제 투자의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와, 네. 너무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셔가지고요. 한 3년 보고 그 대차에 불가능하고 명품 주식들 그런 거를 3년이라는 기한 내에 대체되지 않는 그런 주식들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그 지수의 70을 담으라는 거는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주식 그 지수가 2200, 100에서 2900까지 가려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지수 부분을 약간 삼성전자에 조금 배당도 주니까 약간 그렇죠. 삼성전자를 더 많이 싣는 이런 전략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제가 우리 우 이사님 보면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하다가 이 업계 유튜브로 전향을 하셨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비중을 시장 비중만큼 코스피 지수 내 비중만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갈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갈 건지 그게 이제 늘 펀드 매니저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어떤 분이 2005년까지 코스피 사느니 삼성전자가 아웃퍼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코스피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 때리고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헤지 펀드를 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러고 한 1년 반 만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그때 당시에 900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2007년도에.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2005년까지 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IMF를 거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탑티어로 올라선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90년도 초에 일본을 다 제끼고 그렇게 전자, 가전,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3년쯤이었던가 일본의 7개 가전회사 다 이겨버리고 시총 1등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데이터를 갖고 이제 삼성전자만 그냥 가져가도 되겠구나 했다가 환율이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증시 상황에 그때는 또 우리나라 2004, 5, 6, 7년도에는 조선이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세컨티어에서 이제 탑티어로 또 올랐으면서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 불가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5% 빠졌고, 달러로 보잖아요. 달러로 보면 45%에서 50% 네. 빠져 있어요. 와. 달러로 보면 49% 빠져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를 달러로 환산해 보면. 외국인들이 볼 땐 진짜 저렴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죽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지수가 30% 올라갈 때 분명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2006년에서 7년을 말씀드렸었던 네. 거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조선, 그 다음에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그때 풍력, 태양광 이 섹터가 시장을 굉장히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져졌잖아요. 네. 빠져졌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삼성전자도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내년 5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얼마 정도 가 있을까? 그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7만 5천 원 이상, 8만 원 정도는 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러면 뭐 5만 3천 원에서, 그죠? 7만 5천 원, 8만 원만 가도. 지금 한 5만 5천 원, 6천 원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50%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제 지수보다 비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30%의 종목에는 삼성전자를 사보시고 나중에 5월달 냈을 때 아예 박정무가 틀렸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박정무가 틀렸네. 그때 뭐 때문에 또 안 올라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30%에는 한 10종목 정도를 분산해서 저는 한번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0% 안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다른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네. 네, 너무 좋은 전략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5월, 뭐 7월 이게 굳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 한 2년까지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상승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수량을 좀 늘려가는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개별 종목에서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많이 갖고 계신 게 그리고 요즘에 되게 괴로워하시는 게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신저가를 막 기록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좀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게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인지,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별 기업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이게 마켓 리스크에 의해서 빠진 건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팡 기업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됐나라고 보면, 그죠? 네.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7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만의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우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좀 봐야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기업 중에 하나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도 고점 대비 지금 거의 70%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멀티플은 아시다시피 PER이나 PBR 얼마를 곱해도 주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네이버가 이제 1.1배까지 빠졌더라고요. PBR 기준으로. 와, 정말 빠졌네요. 순자산 대비해서 1.1배. 네이버 같은 회사를 살려면 네이버의 순자산에 이제 10% 프리미엄만 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와. 한 25조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28조 정도 시가총액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2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2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약간 비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마켓 리스크 상황에서 멀티플이 이제 동반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업들이 언제 올라갈까?
미국 기업의 플랫폼 기업들, 한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 저는 똑같이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데 어떤 트리거, 어떤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오를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이제는 내려갈 때 그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이 기업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거는 아니 경기 침체랑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년 3월 코로나 때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그 6개월 동안에 빅7 종목들이 날아갔었잖아요. 그죠? BBIG 종목. 그리고 미국은 빵 기업들이 날아갔어요. 네. 경기는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GDP가 32% 빠졌어요. 그죠? 네. 네, 32% 빠지고 미국의 실업률이 14.7%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투자의 문제에서도 그 부분 쓰주셨잖아요. 이 경기와 주가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서 그때 한동안 유튜브 방송에서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런 걸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상황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혹독한 경기 침체가 안 온다가 아니라 왔다라고 치더라도 네이버를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라질까라고 보면 오히려 더 강화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0.55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때 카카오 기준으로 PBR이 14배가 갔었던 거죠. 예. 17만 원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의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셔가지고 무섭고 이번에도 네이버에서 포시마크인가 하는 기업들 인수하는 걸로 네이버 주가가 한 2, 3일 만에 또 15%가 빠졌어요. 와. 그 15%가 빠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건데 그날 이틀, 3일 동안 제가 딱 보니까 외국인이 뭐 200만 주씩 때리고 개인분들이 다 사셨어요. 너무나 잘 사셨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외국인이 네이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한 58%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50%가 살짝 깨졌어요. 네이버가 보면 이혜진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3몇 %의 자사주, 그 다음에 보면 국민연금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주주 구성부터 그동안 네이버가 해왔던 거 보면, 그냥 외국 회사, 미국 회사 같아요. 예. 그 주주한테 반하는 행위,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네이버는 결국은 5,200만 우리 인구의 그냥 내수 기업이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구글, 야후가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네이버 때문에 정착을 못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대단한 기업인데, 내수, 5,200만 시장, 네이버가 영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미국에서 8천만 구독자가 있는 그런 플랫폼을, 그것도 얼마? 거의 2조 정도 되는 돈으로 인수한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작년 1월 달에 상장했을 때 $105 갔었어요. $105 갔는데 이번에 $17에 인수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미국도 엄청 빠졌군요. 네. 와. 그런 플랫폼 너무 잘했네요. 유저 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북미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포시마크를 운용을 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달라질까. 네,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제 저는 흥분이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금 네이버 주식을 때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저는 이제는 전 세계 금융 문맹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금융 지식 1등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뭐 FMC에서 뭐 점도표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 사셨다는. 근데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막 무섭잖아요. 네.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뭐 의견을 낮추고 저는 애널리스트 말대로만 투자를 해서 돈 벌었을 것 같으면 애널리스트 말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주가가 높을 때 뒷북지는 목표가 조정, 또 밑에서 뒷북지는 목표가 조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좋은 자료, 데이터 내용은 참 좋지만 목표가 이런 부분은 틀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이 그 네이버의 성장의 58%를 지금 다 먹었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전자도 58% 갔다가 최근에 49%. 저는 너무 다행이다. 사실 투자의 본질에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한 100조 더 샀으면 좋겠다고. 한 200조 정도. 근데 이제 비쌀 때 사면 안 되죠. 이렇게 쌀 때 사야 되는데 지금의 네이버도 저는 1년 반 안에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50% 이상 저는 수익이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위험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그 투자의 본질에서 진짜 그 안타까웠던 그 마음이 너무 잘 그 기록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진짜 사람의 마음이 또 그 공포의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또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죠. 분명히 그전에는 그걸 읽고 나서 오면 하겠다 했는데. 네. 제가 거기 뭐 기고문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이 1800 이하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 많이 사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외롭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막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었잖아요. 2008년 이후에 2020년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 주가가 빠져서 저도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0. PBR 지금 0.8에서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와 같은 기업을 PBR 1.1배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님, 우리 애들한테 네, 애들한테 사서 좀 묻어두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네, 그런 거라면 지금이 딱 그 좋은 기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10년 묻어두세요. 네. 한 50% 정도 기대 수익률. 물론 그게 딱 뭐 이루어지고 그런 걸 떠나서.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럼 혹시 그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반반씩 사면 될까요? 아니. 지금은 이제 약간 선호도로 따지면 7대3 정도로 네이버 7, 쪽으로. 뭐 카카오 3. 그리고 뭐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싸고요. 우리나라 웹툰 시장 있잖아요. 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 애니메이션 시장이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1등, 2등이에요. 네, 그런 저력을 우리가 믿고, 모든 걸 지금 일본을 추월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조금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 월 소득이 좀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체 불가능하고 명품 주식들을 조금씩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해가는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한번 끌어가 보면 좋겠다.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초에도 보면, 비쌌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이제 한국장 안 돼, 미국장 가야 돼, 네. 이랬을 때도,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P 500이 PER이 24배였거든요. 네, 20년 평균을 내보면 17배예요. 17배. 비싸네요. 네, 17배인데 24배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작년 초에 삼성전자 쫓아가는 거라 작년 연말에 이제 미국장으로 가야 돼 할 때 제가 뭐가 다르냐고. 근데 자꾸만 이래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예,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정집식으로 사는 게 저는 결코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쌀 때는 멈춰야 되고요. 네. 쌀 때 많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정집식으로 꾸준히 사다 보면 그죠? 이 지수 평균값에 우리가 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네. S&P 500이 평균 9% 올랐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고객에 대한 목표 수익이 연 15%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 15%를 하는 게 결코 어려운 수치가 아닌 게 평균 17%인데 17배인데 S&P 500이 지금 15배까지 빠져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비중을 높이는 거고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스피도 PBR 1.2와 0.8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해서 PBR이 1.2를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한 1.3까지.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멈추고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라는 얘기를 꾸준히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딱 잡아서 난 딱 들어가야지. 그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인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든 2600 이하에서는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60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2600, 700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갈 때 수익이 이 밑에서 산 이 ETF는 수익이 훨씬 더 납니다. ETF가 됐든 삼성전자, 네이버가 됐든 수익이 훨씬 더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 최근에 경제 유튜브에 80%, 90%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좀 더 밑에서 사시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려고 현금화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다리라고 그러고.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네르바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000이 넘었던 주가가 2008년도에 900이 깨졌는데 500에 사야 될 거였거든요. 500은 안 갔죠. 그러니까 500은 안 갔다는 거죠. 700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럴까봐.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이제 마음 먹었던 거 나는 꾸준히 살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럴 때 안 사시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이럴 때 안 사세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뭐죠? Just keep buying. Just keep buying. 그러면요, 좀님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좀 높아서 지금 내가 가진 달러는 없는데 원화는 있는데 이거를 굳이 환율을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싸진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거기에서 좀 비중 조절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평균값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평균을 이제 회귀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그러면 20년 평균은 얼마일까? 우리 강원국 작가가 얘기했죠. 1130원이요. 실제로 20년 그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요. 한 1050원이 깨질 때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1300원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1130원을 향해서 내려올 거예요. 1130원. 1300원이 아니라 1130원까지 내려올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지수가 그 투자한 기업이 80% 오를 것 같다. 100%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사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서 바꿔서 S&P 500 스파이를 샀다. 이러면 스파이에서는 20-30% 수익이 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무조건 100%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내년에 다시 1150원을 갈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달러로 조금씩 계속 바꿔 나가시면서 미국의 고배당 주식으로 가능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이게 보통 이제 100% 이렇게 얘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뭐 6대4, 뭐 7대3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확실히 너무 솔직하게 딱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틀리니까요. 아닙니다. 부동산도 시장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 조정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4년이 저점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아직 집을 못 산 직원들한테는 계속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최소한 15%에서 30%까지 고점 대비 그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아까 자산 시장이 보면 짧고 굵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는 보면 그죠?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내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이번에 빠졌을 때 이게 올해 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사는 게 맞냐?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거고요.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거고 얼마나 이제 싸게 사느냐. 근데 부동산도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거죠. 싸게 사야 되는데 근데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옛날에 이게 3억 하던 집이 지금 30억이 됐으니까 비싸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비빔밥을 고3 때 5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비빔밥 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 돌솥 비빔밥 그냥 비빔밥이 이게 6,000원이 말이 되냐. 이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진 이 물가를 반영해서 정해진 이 부동산 가격의 고점 대비 30-40%면 그때는 이제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증여성 이제 이렇게 저가 매도를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최근에 조금씩 있다 보니까 고점 대비 벌써 40%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점 대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량자산의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옹이사님 친구분이었던 것 같은데 옹이사님 친구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 대구잖아요. 거기 가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기회를 내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미분양이 많은 쪽보다는 오히려 미분양이 좀 덜한 쪽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해주는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도 보세요. 진정책이 나오고 23번, 24번 나올 때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거꾸로 부양책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부양책이 3번 이상 나왔을 때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벌써 이제 지방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99년 우리나라 IMF 직후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를 했을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치가 있었고요. 2012년, 13년도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5년 동안 면제 조치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정도 조치는 나왔을 때가 살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표님 아까 그 미분양 아파트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을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신 혹시 이유가 그건가요? 이유는요. 네. 그 정시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격언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저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말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떤 재료보다도 그 수급, 결국은 수급이 뭐죠?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 얘기로 딱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잖아요. 산소 10분만 그렇죠. 못해도 내사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물은 한 열흘 안 먹어도 되죠. 한 20일 안 먹어도 되는데 산소가 가장 귀한데 산소의 가치가 낮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널려 있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 가치랑 조금 혼돈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용 가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프리셔스, 가장 귀한 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근데 너무 많아서 가격이 빵이에요. 네. 가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웬만하면 제가 다 그런 걸 시행착오로 제가 연세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잘 안 올라가요,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향후 만약에 요즘에 좀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인구 문제인데 인구가 이제 또 줄기 시작하면 그런 지역부터 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부동산도 대체 불가한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주식이랑 원리가 똑같네요. 네. 또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코어 에셋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 자산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그죠? 근데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하는지. 지방에서도 보면 강남 같은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방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남 같은 부분, 대체 불가한 지역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전무님, 주식은 지금부터 사고, 부동산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건데, 주식을 지금 사고, 매도하고 부동산 타이밍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그때도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들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엄청 받았죠. 그런데 주식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길래 제가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부동산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50% 막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 중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로 분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라는 거죠.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내년까지 만드셔가지고 혹시나 그게 시드머니가 되면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80%까지 장기 모기지를 해주겠다라는 조치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이제 8억은 장기 모기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 이번 주식으로 마련을 하고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내년 때 되면 약세론자가 다 없어지고 또 많은 강세론자들이 나오셔서 또 3,500, 4,000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잘 그걸 부동산으로 잘 옮겨 타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암호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자산으로서 좀 자리를 전통 제도적인 그런 제도권 내에서 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지정학적인 이슈가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후의 보루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그쪽 네.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생각만 네. 말씀드리면요. 뭐 이 책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경마를에다가 돈을 많이 날렸고 이 책의 저자가 89년생인가? 스탠포드 이제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책을 쓰셨던데 수익형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익형 자산. 네,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수익형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찰리 먼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네. 이제 뭐 혹평을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옥수수 농장을 사도 여기서 가상화폐 자산으로 뭐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은 그러면 뭐 수익이 창출되나?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림은 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디지타이즈드 된 골드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근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디지타이즈드 골드 말도 그대로 디지털화된 금 역할을 하는구나. 네.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뭐 금도 스스로 뭘 수익을 창출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약간은 이제 50-50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다 있는데 하나의 제 투자의 원칙이 애매하면 투자하면 안 돼요. 네. 뭔가 내가 확신을 가져도 틀리잖아요. 그죠? 확신을 가져도 틀리는데, 그러네요. 그 틀렸지만, 어떤 그 대체 불가한 핵심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결국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설프게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아니야.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투자하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고객들한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어도 틀리는 게 이 투자의 시장인데 네. 그거기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큰 돈을 더군다나 태우는 건 너무 리스키한 행동이니까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는 그 삼진아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제 김하성 경기도 보고 최지만 템파베이 그 경기도 제가 다 봤는데 보다 보면 이제 야구는 결국은 스트라이크 3번의 스트라이크를 다 놓치면 3대 아웃인데 워런 버핏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모르면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들어오는 게 변화군지 유인군지 직구인지 확신이 안 되면 10번이라도 다 흘려보내는 거죠. 가능한 거니까. 네, 10번 스트라이크가 와도 나는 그거 못 먹었어 하면 되는 거지. 삼진아웃은 안 당한다는 거죠. 네. 병원이네요. 네. 네. 전문님, 오늘 되게 바쁘실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암호화폐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거시적인 프레임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우 기사님 만나뵙게 됐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Just keep buying. 가지고 계신 주식은 또 지혜의 말씀 Let it be 있잖아요. 네, 비틀스가 불렀던 Let it be. 네, 그냥 냅둬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명품 기업이라면 그냥 냅두시고 계속 내가 소득이 있다면 계속 사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색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